안녕하세요. 자, 30대 조기 은퇴한 그랜트라는 사람의 7가지 전략 중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목표 금액이랑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calculate where you are today.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인 성적표를 작성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캐시는 얼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는 얼마가 있고, 하우스, 그러니까 집에는 집이 가치가 얼마고, 또는 뭐 전세금이 얼마고, 또 빚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어디에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 얼마가 모자라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Shift how you think about money.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분석이 됐으면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축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략적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시드머니 5천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과천 아파트가 이제 1억 7,500인가였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들한테 빌리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리고 해서 다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산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전략이 이제 또 있어야 되는 게, 내재 가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과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치 분석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한번 보시면 과천이, 지금도 투자가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재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위기가 왔을 때 사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IMF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 다 팔 때 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은 폭락할 때 사는 게 그 전략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중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광판에 가서 지금처럼 컴퓨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매수 전표 내고 이때부터 이제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라는 경험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또 있었는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주식도 있거든요. 제 여유자 감정에서 주식을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호텔 신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를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예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도 항상 전체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되게 분석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래프가 다 나오죠. 뭐 어떤 때 내려가고 어떤 때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내재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갑자기 이제 14만 원 정도 하던 게 이제 뭐 6, 7만 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죠, 거의. 예. 어떤 이제 악재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과천 아파트도 그랬고, 과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사자마자 채 1년 반 정도도 안 돼서 회복했죠. IMF 이전 가격으로. 그러니까 6억 정도, 7억까지 가는데 채 1년 반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재 가치가 있는 거를 볼 줄 알면 그런 거는 악재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산 가치가 다른 것보다 아주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분석이 됐으면 과연 어떻게 소득을 늘릴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이게 진짜 가능하고 쉬워요. 왜냐면 세컨 허스, 그러니까 세컨 잡을 갖는 게 너무 쉬워요. 미국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한국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지금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뭐 쉽지는 않죠.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망설이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무작정 시작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뭐 그다음에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말에 어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한국적인 문화는 사실 이런 뭐 대기업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중견기업을 다닌다든가 하면 실제로 세컨잡을 갖는다는 게 되게 막 그 문화적으로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국은 지금 내가 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도 직장 다니면서 매니저거든요. 세일즈 매니저인데 직장 다니면서 데일리 가가지고 주말에는 풀타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아파트를 사고 또 이제 시드머니를 모아서 또 살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죠. 제가 했던 것처럼 여태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은 이게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저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세컨 허스, 그러니까 세컨 잡을 갖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드머니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주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실제로 피곤하긴 하지만 실제로 돈을 쓸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지죠. 모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꿈꾸면서 생각하면서 하면 아마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과연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고 씀씀이는 집에서는 지금 뭐 월세가 얼마 나오거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략할 것이고 관리비가 얼마 가는데 이걸 어떻게 전략할 것이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지죠. 예, 분석이 가능해지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득을 늘리는 게. 그러니까 세컨허스, 그러니까 세컨 잡이나 파트타임이든 뭐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그 패시브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 인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인 거죠. 주식에도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 돼 있으니까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3%만 먹더라도 3%만 이익을 보더라도 몇 천만 원이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이 뭐냐면 자기가 몸을 써서 직장에 가서 9 to 5, 그러니까 뭐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그런 정규 직장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액티브 인컴이다. 자기가 몸을 써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액티브 인컴이죠. 이제 패시브 인컴은 그게 아니고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 투자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맨 마지막에 이제 100만 장제 맨 마지막 단계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빌딩을 사서 꼬마 빌딩이나 뭐 원룸 빌딩을 사서 패시브 인컴이 생긴 거죠. 자기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죠.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드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한 대로 시드머니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목표한 대로.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4단계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드머니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뭐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든 작은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뭐 원룸 원룸 빌딩을 사든 뭐 뭘 하든 어쨌든
연립주택을 사든, 이렇게 시드머니가 있어야만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지렛대 원리라는 거 아시죠? 지렛대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레버리지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태산을 옮길 수도 있거든요. 네, 남의 힘을 이용해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의 모든 힘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효과도 없고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은행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받침대. 그게 바로 시드머니인 거죠. 시드머니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든지 할 수 있죠. 시드머니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크레딧도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크레딧 점수 이런 게 틀린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 점수, 미국은 되게 정교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사서 1년 이상 아무런 그 체납 없이 다 갚고 이렇게 페이를 하면 이제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운 받은 것, 집 로운 받은 것도 올라가면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죠. 크레딧 스코어가 좋으면 어떤 레버리지 이용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승인도 잘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이거든요. 크레딧 점수가 미국에서 되게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인 거죠. 항상 이제 뭘 갚게 되면 갚을 계획이 있으면 항상 제때 이전에 항상 갚죠. 항상 갚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저도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그 크레딧 점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죠. 어떤 것을 해도 제가 뭐 은행에 가서 내가 뭘 그 대출을 해달라. 만약에 뭘 사기 위해서 그럴 때 바로 해줍니다. 저는 싼 이자로. 물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다시 요약해드리면요. 먼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태, 성적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씩 벌고 있는데 은행에는 얼마가 저축이 되어 있고 캐시로는 얼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씀씀이는 어디가 제일 큰지, 네, 그런 걸 다 성적표로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목표, 일본에서 타겟 목표로 한 그 금액, 그 다음에 기간,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과연 그 갭을 메꿀 것인가, 목표한 금액을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그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짜내야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드머니를 그 계획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오면,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나중에 여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표한 금액이 다 안 됐더라도 만약에 기회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어차피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제가 최종 목표는 빌딩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부의 퀘스트 중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집이 있고 집이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패시브 인컴이 나와서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2000만 원이든 내가 몸을 쓰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인컴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이 좋은지, 언제 내가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내가 뭐 400만 불을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400만 불 가지고 이런 뉴욕에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는 1000만 불, 그러니까 100억짜리 정도의 빌딩을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기회가 오면 만약에 시드머니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뭐
폭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것도 폭락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거죠. 예. 다 시드머니가 완비가 안 돼 있더라도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왜냐면 시드머니가 몇 배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둔 상태에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러다가 폭락하는 장세가 온데 내재 가치는 좋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 회복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실제로 거의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하면. 저도 그래서 계속 부를 많이 축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